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다시 찾아온 월요일입니다. 하지만 내일이 휴일이라서 그런지 오늘 월요일이라도 월요병 그다지 깊지 않을 것 같죠? 좀 더 마음이 가벼운 월요일.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빠르게 지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무덥기는 하지만 습도도 높지 않고요. 또 공기의 질도 나쁘지 않아서 이 휴일을 앞둔 날의 마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가벼운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월요일에 종량 커플이죠.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시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맑은 종소리 이종근입니다. 예,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네, 새아침 새 정부 새 인물 인사청문회 보는 재미로 삽니다. 서양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이제 이걸로 시작해야 되는, 이걸로 저거를 해? 이걸로 시작. 최순실 씨의 어퍼인데, 글쎄 말해요. 아, 큰일이네, 이거. 자,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이종근 실장님? 네, 저는 박지원 전 대표의 워딩을 뽑아왔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사실 언론사에 편집 기자를 하셨으면 진짜, 와, 대단히 이 총망받는 기자가 되셨을 거예요. 카피력이 정말 대단하시죠. 맞아요. 이렇게 SNS 지금 이제 그 대표 그만두시고 매일같이 이제 SNS에 또 글을 올리시는데 어저께는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박지원 엄마 잘 두니 모든 게 정유라.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정유라 씨 불구속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한마디 딱 그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뽑은 것보다는 사실 박지원 전 대표 매일같이 이제 SNS에 현 정부에 칭찬하기 바쁩니다. 맨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셨죠. 칭찬할 건 하자. 그런데 비판할 게 없어요. 그냥 매일같이 칭찬이세요. 청문회도 마지막엔 김상조 후보자 적임자다까지 했는데 당에서는 사실 대변인이 안 그랬잖아요. 이게 부적격하긴 한데 하고 점점점이었는데 바로 전 대표가 이제 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응원을 해서 언제까지 칭찬을 하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영 소장님. 네. 박지원 전 대표 보면 우리가 남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꼽은 얘기 보수의 마음을 모으겠다. 드디어 레드홍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홍준표 전 지사가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지지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지난번 선거에서 제가 부족한 탓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대선 패배에 사과하면서 아주 겸손한 모드를 취했습니다. 이건 좀 미국에서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한국당을 강한 야당으로 변모시켜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겠다고 했던 선명야당 재건 발언이라든가 유승민 전 후보나 바른정당에 대해서 얼치기 강남 좌파 위성정당이라고 비난하던가 하고 상당히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갤럽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8%로 추락돼 있습니다. 바른정당하고 동률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슈메이커 홍 반장의 귀국이 정말로 홍준표 전 지사의 말대로 보수의 마음을 모아 보수 혁신의 길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바른정당과 문재인 정부 여당의 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기회가 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레드홍 홍 반장 귀국을 환영합니다. 자, 인사청문회 우리 이종훈 실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될 거라고 보십니까? 보고서 채택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이제 적격을 쓰고 부적격을 쓰거나 혹은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하더라도 사실상 대통령이 이거는 그러니까 표결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표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초점일 것 같은데 대통령은 지금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죠. 청문회 보니까 사실
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기가 없어요, 야당이. 여당은 옛날에 지금의 야당이 여당 하는 것을 그대로 잘하고 있어요.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청문회 시작하자마자 재윤경 의원인가요? 첫 질의였는데 첫 질의를 이렇게 해요. 후보자한테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청문회에서 암만 평소에 존경하고 감사하더라도 청문위원이 대상자한테 감사의 뜻을 이제 표명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청문회가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되겠습니까?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10년 동안 지켜봐 왔던 야당 의원으로서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봐 왔던 것을 충실히 하는데 지금의 야당 의원들은 지금의 여당 의원들이 야당 시절에 했던 것을 반의 반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끝난 게임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저도 결정적 한방 없는 무딘 야당의 창을 꼼꼼하고 성실하고 진지한 김상조 후보자의 방패가 잘 막았다. 그래서 특별한 이렇게 하자가 흠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 총리 인준을 해준 대가로 야당을 인정해주는 그런 흥정이나 빅딜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야당의 복잡한 속내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종훈 실장님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채택도 될 것 같아요. 보고서가.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어찌됐든 간에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데도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여론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개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김상조 후보자를 반대했을 경우 호남과 진보 진영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보수여당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 않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6월 말부터 야3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내부 전당대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내 코가 석자라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발목 잡기 하거나 트집 잡을 겨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것 때문에 야당의 전열이 단일 대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당이 자유투표로 보고서 채택에 임한다면 청문 보고서 채택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임명을 따라서 추진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네. 죄송합니다. 예. 그렇다. 자,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오늘 1부에선 정우택 원내대표, 2부에서는 박지원 전 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 박지원 전 대표는 물론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약간 문제는 있지만 자기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그렇다고 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호 실장님? 자, 일단 7일이죠. 이 세 분이 동시에 청문회를 엽니다. 동시에 청문회 여는 게 세 분한테는 사실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집중이 되면 한 사람의 문제가 생중계가 돼서 부각이 될 텐데 동시에 세 사람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부적격이고 문제가 없으면 적격인데 이게 정치라는 게 꼭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면 야당도 그래. 이 어쩔 수 없이 그냥 통과시켜 주더라도 이 후보만큼은 안 돼. 이런 전략적인 순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강경화 후보자가 아니겠느냐. 가장 문제가 된다는 대목이 저는 거짓말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충수예요. 처음부터 왜 그러면 위장전입이라고 또 인사수석이 먼저 이렇게 호들갑 처럼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그것이 도리어 덫이돼서 더 많은 것을 숨겼구나. 그럼 왜 그랬느냐부터 더 많이 말을 만들게 만들었는데 사실상 지금 쭉 나오는 콘도 문제라든지 콘도미니엄 상속세 탈루 문제라든지 또 더 결정적으로는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피부양자의 자격이 없는데도 거기에 등재를 했다든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이 공직자로서의 지금까지의 삶, 공과 사를 경계를 지어서 분명하게 하는 삶의 궤적은 아니었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뭐 그 야당이 최소 강경화, 최대 김희수까지 두 사람의 낙마를 목표로 총공세를 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경화 후보자에게 그 집중 타겟을 해서 그 많은 공세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위장 전입, 그러니까 이화여고 입학을 위해서 위장 전입한 문제에 대해서 말 바꾸기 그 해명이라든가 부동산 그러니까 증여세 탈루, 딸의 탈루 문제, 그리고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그 등재시킨 문제 등 이 좀 구구해 보이는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집요하게 파고들 것 같은데, 그러나 어이쿠 세상에 맙소사, 과연 전 야당이 강경화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낙마시킬 수 있을까? 저는 뭐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외교통일위원회 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청문위원들이 환상의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홍문종, 바른정당에는 김무성 등등. 저는 과연 이분들이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 전입이나 증여세 탈루 의혹 같은 사소한 조족지혈 같은 문제를 검증할 수 있을까? 제 눈에 들 바보다 남의 눈에 티끌 탓한다면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까? 이런 여론에 대한 그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하나는 강경화 후보자의 그 아주 지혜로운 꽤 많은 처신인데요. 전 청와대가 코치했을 걸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나눔의 집을 방문해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슈한다든가, 반기문 전 총장을 면담함으로써 반기문 병장이 강경화 일병을 구하게 나서게 하는 등 최고 정무적으로 이번 청문회의 야당의 비판을 그 염두에 두고 지지층을 결집해서 여론을 통해서 돌파해 나가겠다. 이런 꽤 많은 전략을 보면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 통과 가능성, 임명 가능성이. 전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났던 거, 이 부분은 논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이렇게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 후보자가 사실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또 자숙할 건 자숙을 하고 또 준비할 건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 위안부 할머니를 만났다거나 또는 또 반기문 총장이나 뭐 이렇게 그 오찬을 함께 했다거나, 오찬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유엔에서 같이 활동도 했고,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어떤 상황이라는 건 내가 오찬을 했다라고 그걸 이용하는 어떤 부분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보들이 사실상 후보자의 행보인가요? 난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도 하지 않고 총리 후보자로서 뭐 전방을 가서 군대에서 이렇게 군 장성들한테 보고를 받는다,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우가 틀리고, 저는 뭐 우리 속담에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얘기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 위법을 한 것도 아니고 탈법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군이라고 하는 그 정부 내 조직이 아니라 민간 기관인 나눔의 집을 방문한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정책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경화 후보자가 사퇴한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야당이 일자리 추경을 도와주고 정부에 협조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내부의 그 대선 패배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도 정부 여당에 대한, 문재인 새 정부에 대한 공격을 야당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이유와 국민적 해명 없이 빅딜과 정치 흥정으로 그 정부의 인사를 야당 요구에 들어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을 거다. 저는 강경화 후보자가 상당히 재치 있고 깨맞게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또 하나 화두가 된 게 문자 폭탄인데요. 야당 의원들은 정치 테러다, 입에 올리지 못할 욕이 난무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문자 폭탄 대신에 문자 행동이라고 하자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구 실장님? 이 대목, 이 이슈만 나오면은 제가 이제 좀 지치는데,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치적인 어떤 상도이가 아니다. 이 부분을 미화하는 것, 뭐 문자 행동이든 아니면 뭐 이것이 뭐 정치인으로서는 충분히 이거 감내할 것이라는 듯,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은 참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이번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 청문회, 최근에 김상조 청문회마저도 사실 문자 폭탄들을 야당 의원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 행위는 자신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고 싶다면 남의 표현의 자유를
제어하려 들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데 문자를 10,000통, 20,000통 지난 밤에 받고 거기에 위축된다면 청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청문이라는 건 뭐죠? 여든 야든 청문위원이 됐다 그러면 청문위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강한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이런 의도를 갖고 하는데 내가 내 편이 아니라 나한테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 상대편한테 간다 그래서 그걸 미화한다? 저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표현이죠. 그걸 행동이라고 미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아니 서영훈 소장님 보내신 거 아니시나요? 네. 저도 이종근 실장님 주장에 일면 동의합니다. 저는 정치적 효과 면에서는 저효율 고비용성 정치 참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이해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게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 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그 유권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일지라도 반민주 행위라든가 문자 테러로 규정하는 건 과민한 거 아닌가. 저는 공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치러야 될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비난 문자 폭탄 말고도 잘했을 경우에 격려 후원금이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유승민 후보가 바른정당이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젊은 층들의 후원금이 쏟아지긴 했는데 저는 그런 긍정적 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비난하는 문자 폭탄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걸 양성화시켜서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의 제도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로 쓰여지는 것이 또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오히려 장려해야 될 일이라 생각한다. 그 대신에 양성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정유라 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진짜 어렵게 한국 들어갔는데 이게 좀 허무하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이 문제죠. 저는 특검 때부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박영수 특검이 시작할 때부터 자신은 사이비 종교 이 수사도 해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거는 최태민 씨에 대한 얘기고 최태민 씨에 대한 얘기는 곧 이 최 씨 일가 최순실 씨까지 이어져 온 그런 이 범죄 수익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재산 도피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겠다라고 공언한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그래서 왜 신동욱 씨 박근영 씨 남편 신동욱 씨도 소환하고 참고인으로 또 최태민 씨의 아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이복 오빠도 소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 후에 어떻게 됐죠? 사실 정유라 씨에 대한 어떤 그 혐의가 업무방해죄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인데 그건 청담고등학교와 그다음에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출석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허위 이 작성입니다. 그 문제를 갖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학생이었던 정유라 씨를 주범으로 구속을 할 수 있느냐. 그 이외의 부분들은 왜 그러면 이번에 이 구속영장 청구 못 했느냐.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수사는 뭐 했느냐. 이런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네. 최영훈 소장님. 네, 저도 덴마크에서 구금되고 범죄인도 요청에 의해서 정유라를 한국에 보낼 만큼 유죄를 덴마크에서 인정한 것을 한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한국 검찰이 어떻게 정가를 제출했길래 재판부에서 기각 결정이 났는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아침부터 좀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말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정유라 씨가 어떻게 보면 솔직한 철부지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법리적 조언을 받아서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전혀 모른다. 2대 삼성 뇌물 말은 어머니가 한 일이라서 난 전혀 모른다라고 한 일관된 모르쇠 전략이 재판부에 통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새로 임명이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농단에 대한 재수사 의지가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거다. 다만 2대 부정입학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라든가 청담고 출석 조작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아니라 최순실 씨와 딸이 독일에서
그 주택을 구입하는 등 범죄 수익의 은닉을 위한 외환거래법 위반이라든가 그리고 38억의 삼성 코레스포츠에 삼성이 그 38억을 지원했던 뇌물죄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코레스포츠 이사였고 그리고 실제 수혜자였던 정유라 씨에 대해서 여죄를 조사해서 아마 금주내로 저는 구속영장을 검찰이 재청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청구. 정유라 씨 보면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진짜 모르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몰라야 될 거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죠. 그 범죄 조력을 내가 뭘 몰라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야자 키포인트 키워드입니다, 이게. 몰라야 될 걸 정확히 한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대답이 아주 정확하게 몰라야 될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몰라야 될 걸 정확하게 한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죠.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죠. 참 그 힘든,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어려운 건데. 모르는 걸 정확히 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아니, 시험 볼 때 원래 정답을 찍기는 쉬운데, 그 정답을 다 피해가긴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모르는 걸, 몰라야 되는 걸 모른다. 이게 대단한 몰라야 되는 거 안다. 몰라야 되는 거, 뭐를 몰라야 되는지를 안다. 예, 그게 대단한 거네요. 이 시간이 됐는데 간단하게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요. 이거 지금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우 실장님. 일단 간단하게. 오늘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좀 너무 침소봉대 또 되는 게 아니냐. 오늘 발표를 봐야 되지만 알짜회 뭐 이런 군 사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의혹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관진 라인을 타깃을 삼기 위한 그런 좀 너무 의혹 부풀리기였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예. 전 너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그래서 사드 문제에 그 KTX 급행열차를 멈추고 완행열차, 사드를 천천히 가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도 설득하고 미국도 이해하게 하고 좀 그런 전체적인 나무를 좀 거시적으로 보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에 속도 조절하고 있다. 그 과정의 일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하는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월요일 아침 8시 38분 52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월요일 출근길이 오늘만 같다면 좋을 정도로 정체가 심하지 않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 정체 모두 풀린 상황이고요.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홍은램프부터 성산램프까지 구간 서행입니다. 분당 수서로 정체가 모두 풀렸습니다. 양방향 전 구간 수월한 흐름인데 다만 이어지는 청담대교만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짧은 구간에서만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고 같은 방면 강변북로도 청담대교부터 성수대교,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창동교 부근 정체는 모두 풀렸는데요. 군자교부터 성동교까지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새 아침.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 열린 경기부터 좀 알아볼까요? 김인경 선수가 LPGA 투어 숍 라이트 클래식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예, 김인경 선수 이 숍 라이트 클래식에서 올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캘러웨이의 이 스타크턴 시뷰 호텔 & 골프 클럽에서 열린 마지막 3라운드에서 이 두 타를 줄였는데요. 이 3라운드 합계 11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이 스웨덴의 안나 노르드크비스트 선수를 두 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고요. 김인경 선수 개인 통산 LPGA 투어 5승인데 올 시즌 현재까지 LPGA 투어에서 열린 대회가 모두 13개이거든요. 이 중에 7개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신지은, 이정은 선수가 7언더파로 공동 3위 기록했습니다. 예. 자, 그 야구 얘기도 좀 해보죠. 프로야구에서는 SK가 대단해요. 어제 그 홈런 6개나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한화전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SK가 팀 홈런 98개로 현재 팀 홈런에서 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거든요. 자, 어제도 이 홈런 쇼를 선보이면서 한화를 7대4로 꺾었습니다. 이 3번 타자 한동민 선수부터 7번 타자 나주환 선수까지 이 5명의 선수가 모두 홈런을 기록했고요. 6번 김동엽 선수는 홈런 2개 터뜨렸습니다. 현재 홈런 톱5 중에 3명이 SK 선수거든요. 이 최정 선수가 홈런 18개로 1위고요. 이 홈런 톱5 중에 아직 진입하지는 못했는데 SK가 이 새로 영입한 이 제이미 로맥 선수가 엄청난 홈런 페이스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에 데뷔했는데 무려 이 22경기 만에 홈런 11개이고요. 현재 페이스로 보면은 최단 경기 2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는데 시즌 도중에 입단한 로맥 선수로 인해서 올해 홈런 경쟁이 후끈 더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김태균 선수의 연속 경기 출루 기록이 어제 깨졌네요. 예. 그러니까 그 86경기에서 86번째 경기에서 멈춘 거죠. 예, 그러니까 86경기까지 기록을 한 겁니다. 예. 아우, 대단하죠. 그것도. 예. 어제 SK전에서 이 4타수 무안타에 그치면서 출루에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의 연속 경기 출루 기록이 86경기에서 멈춰섰습니다. 86경기가 뭐 한국 프로야구의 새로운 이 신기록을 세운 기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다른 경기에서는 이 선두 기아가 삼성을 13대3으로 이기고 여전히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3위 두산은 넥센을 6대1, 2위 NC도 LG를 6대5, 롯데는 KT를 14대8로 이겼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골프스타 필 미켈슨 선수 말이에요. 예.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US 오픈에 불참한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필 미켈슨은 이 PGA의 골프 스타거든요. 이게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 참가를 위해서 US 오픈에 불참할 예정입니다. 이 US 오픈이 필 미켈슨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켈슨 선수가 이 마스터스하고 PGA 챔피언십, 브리티시 오픈을 우승해서 US 오픈 우승만 추가를 하면은 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 참가를 위해서 이 커리어 그랜드 슬램 도전을 다음 대회로 미룬 겁니다. 보통 일과 가족이 양립할 때 이 동양에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대의이고 미덕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은데 이 반면에 서양에서는 이 가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테니스 스타 앤디 머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출산할 때 곁에 같이 있어주려고 호주 오픈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예. 참 우리 사회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런 얘기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자, 이번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도 부동산 요새 많이 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예? 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게 우리나라뿐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10여 년 전 딱 그 데자뷰가 되는 것 같은데 2000년 초중반 골디락스라는 말 많이 했었는데 뭐 딱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그 먹기 좋은 딱 그 골디락스라는 게 황금색 머릿결이란 뜻인데 그 딱 그 상태인 거죠. 성장은 하는데 물가는 덜 오르는 그리고 자산 가격은 상당히 올라가는 딱 그 상황인데요. 이미 딱 코스피만 보면 올 들어 17% 올라서 뭐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고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 5곳 중 한 곳이 연중 최고가입니다. 뭐 하나만 찝으면 거의 뭐 52주 신고가 이렇다는 거고요. 한국만 그러냐? 아닙니다. 글로벌 다우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세계 주요 기업의 주가를 반영하는 이 지수인데 연초 대비 9.6%. 그러니까 보통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기업의 주가가 연초에 비해서 한 10%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뭐
주가 지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거, 예를 들어 부동산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지금 뭐 IMF가 이미 캐나다, 뭐 스위스, 스웨덴 이런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다 경고를 했고, 요즘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보면 매물을 다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아침 일어나서 보면 호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어떤 자료를 보면 연초에 비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은 20%, 서울 아파트 가격은 13%, 전국 평균 한 10% 정도 올랐고, 유럽도 보면 23개국 중 18개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요. 파리가 가장 뭐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데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11% 이상 올랐다라고 해서 부동산에 투자한 펀드는 어지간하면 다 수익률이 두 자릿수인 상황이죠, 지금.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들 느끼시겠지만 일단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들 들으셨을 테고요. 우리나라 성장률도 하반기 성장률을 계속 높여잡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저금리, 장기적인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거죠. 돈이 많으니까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미국, 유럽, 일본 뭐 수년간 양적 완화 정책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 유동성과 경기 회복이 맞물리면서 자산 시장에도 어떤 뭐 계속 가격이 오르고 어떻게 보면 버블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이 뭐 호황을 하는 거는 좋지만은 이게 또 가계부채하고도 연동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주택시장 규제 방침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1일에 취임을 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을 지목을 했어요.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를 두고 문제를 논의하겠다. 그래서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지금 후보자인 상황이죠. 공식으로 청문회 통과해서 임명이 되면 이 부분에서 얘기해보겠다라고 하는데 현재로서 거론되고 있는 정책은 대출기를 재는 거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해서 연간 본인의 총소득에서 갚아 나가야 할 원리금 비율을 이걸 규제하겠다라는 거고 집단대출의 DTI가 7월 말로 지금 전체에서 7월 말로 그 일몰이 끝나는데 이걸 또 늘리고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는 그런 방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장하성 정책실장은 양극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잠시 후 9시부터 이제 국무회의가 열면 일자리 추경회가에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을 추경을 하기 위해서 꺼내든 어떤 근거가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는 겁니다. 소득 분배 악화가 거의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정말 그 하위 계층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추경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했고요. 이 추경을 위해서 저소득 일자리에 집중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 들어 약간의 소비가 주춤하는 원인을 짚꼽혀왔던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개정 가능성도 약간 얘기를 해놨습니다. 양극화가 근데 상당히 심해진 모양이죠? 장하성 실장이 이제 얘기하는 근거는 그겁니다. 올해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9.8% 10% 정도 2016년에 줄었다는 거고요. 2015년은 어땠냐? 그건 오히려 이 계층의 소득이 5% 가까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난해 어떤 양극화가 심해진 특히 최하위 계층의 어떤 소득이 나빠졌으니까 서비스업 임시근로자 어떤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저 하위 계층, 소득 하위 40% 이하 계층의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과거의 양극화 정도는 어땠습니까? 그 지난 대선에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간에 이 양극화 부분 가지고 논쟁을 벌였었는데 그때 문제됐던 게 지니계수였죠. TV토론에서. 그 지니계수라는 건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뭐 대표적인 지표죠.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안 좋다, 불평등하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니계수가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안 좋았다는 거 해서 그게 맞냐 안 맞냐 팩트체크를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으니까 그때 가장 지니계수가 높았습니다. 안 좋았다는 거죠. 소득 분배 불평등했다는 건데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좋아졌죠.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되냐 계약되냐 보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요.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다른 정권 때에 비해서는 좋았는데
말기로 갈수록 악화됐다는 거죠. 지니계수가 2002년에는 0.293이었는데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올라서 2007년에 0.316까지 올랐다라는 거고요. 반면 이명박 정부는 높았지만 점차 개선됐다. 이런 어떻게 보냐. 그 정도 차이로 볼 것이냐 개선되고 계약되는 정도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각 정부마다 정권마다 좀 약간 상황이 달랐었죠. 예. 그리고 이 요새 말이에요. 그 에어컨이 아주 그냥 부진하게 팔리는 모양이에요. 5월에 에어컨이 가장 많이 팔린 상품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대형마트 매출을 보니까 5월에 에어컨이 가장 사상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 보통 에어컨은 7월에 가장 많이 팔립니다. 좀 더 덥다 하면 지금 이제 6월이니까 6월 들어서 이제 설치를 하는데 왜냐면 너무 더울 것 같아요. 5월 들어 너무 더웠죠. 이른 더위가 찾아오니까 올여름 에어컨 없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하고 기존에 있던 에어컨을 교체하는 그런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 매출이 한 대형마트에서 봤더니 작년 5월보다 1년 전보다 66%나 늘었고요. 이건 이제 전체 파는 상품군 중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5월에 이 한 대형마트에서 에어컨이 월간 매출 1위를 기록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7월 돼서 에어컨 사겠다, 설치하겠다 그러면 한 보름 이상,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걸 경험이 있으니까, 기억이 있으니까 올여름에는 조금만 덥다 싶으니까 바로 지금 에어컨을 사고 있는 거고요. 선풍기 역시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여름이니까 7월 이후에 원래 많이 팔렸던 보양식도 5월에 미리 찾은 소비자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장어 매출이 1년 전보다 104% 이상 늘었다라고 합니다. 장어가 제일 많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삼계탕도 63% 이상 늘었고요. 더우니까 다들 이제 몸 생각해서 이런 보양식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해외에서 돈을 많이 못 쓰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드 보복 때문에도 한국 어떤 그 면세점이나 유통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돈을 해외에서 쓰지 말고 국내에서 쓰도록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어떤 내수로서 극복해가려는 방안인데 중국 외환국이 우리 돈으로 16만 5천 원, 중국 돈은 1,000위안 이상이 되면 무조건 보고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금 세탁이나 어떤 이런 자금 세탁 이런 걸 차단하기엔 머물지만 실제로는 어떤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의도가 더 많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쓰는 해외 카드 결제액의 80% 이상이 소액이거든요. 1,000위안 이하의 소액 결제이니까 이 조치가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국내 쇼핑업계는 지금 사드 보복도 있기 때문에 이 조치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내일은 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 못 찾아뵙고요. 전 수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